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인더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한 분을 모시고 이번 총선의 의미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당선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제가 이번에 3번 도전해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네. 2번은 악선 속에서 참 소시민, 또 시민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정치인, 참 정치인 좀 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김낙훈의 시사본색에서 당선자들 몇 분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뭐랄까요, 첫 자리에 오셨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 몰표를 준 의미,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네. 문재인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문재인 정부의 네. 이 동력을 실어주기 위한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안데 필요한 집권 여당의 힘을 실어주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뭐랄까, 이병훈이라는 당선자 인물 탐구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네. 1980년 24살의 나이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후 공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광양 군수 임명직 때 역임하셨고 전남도청 그리고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등에서도 한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여러 부처를 중앙과 지방을 다녀서 이제 비교적 경험이 좀 많다는 것이고요. 네. 제가 국책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으면 2가지를 꼽고 싶은데, 우선 광주와 관련된 것들이 첫 번째가 아시아 문화 전당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네. 이건 참 어려웠었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이 수립되자마자 바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거든요. 네. 이 사업에 대한 축소의 움직임도 있고 하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내서 했다는 점이 크고요. 네. 거기에 또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은 건립비가 7천억, 운영비가 700억, 800억 되거든요. 근데 이걸 100% 국가유산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정상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면은 세계적인 기관으로 될 것이다. 2번째는 아무래도 광주형 일자리죠. 네. 광주형 일자리는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지만은 실제로 노사관계를 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쨌든 2019년 1월 31일자로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거죠. 이게 원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이 원론을 통해서 이제 강론이 전개되는데, 지금 강론에서 좀 삐그덕거리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네네. 그래서 보람 있는 사업입니다. 뭐랄까, 공직생활 30년 동안 기억나는 일들 중에서 문화전당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한 것,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행정관료, 행정 전문가였던 분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하던 시절이죠. 네. 그때는 정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아시아문화 전당을 짓고, 첫째, 동서남북 광산에 문화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20년 장기 프로젝트. 네. 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광주가 문화도시로서 우뚝 선과 동시에 아시아문화 전당이 정말 세계적인 기관이 되겠구나. 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4년 6개월을 제가 백척간두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의 비전과 네. 이런 게 실천하려고 하니까 네. 행정 공무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힘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늦깎이로 정치에 이제 뜻을 두고 입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 그 문화도시를 만들거나 그런 꿈을 해법이 결국 마지막에 정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고민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데 관련 맺어온 사람들, 인연,
통해서 또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 또 파악해 보기도 합니다. 정치인 이병훈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을 꼽는다면 어떤 분입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십니다. 네. 제가 7년을 모신 바가 있는데 전남도청 국장 시절에 그릇이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의 SOC 사업을 묵묵히 진행을 한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 들어와서 도지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참 공명정대하게 묵묵히 지역 발전에서 일해가는 걸 보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저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인이에요. 네. 홍쌍리 씨라고 네. 저 광양의 청매실 농원. 예, 답에 있는. 네. 네. 제가 광양구수 시절에 그분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네. 저런 의지를 행정에서 약간만 도움을 줘도 정치에서 약간의 도움만 줘도 저렇게 사업이 커져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하고는 지금도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내가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질책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네. 허경만 지사 그리고 홍쌍리 씨. 허경만 지사는 뭐 지금의 세계 박람회를 만든 토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선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 정치인으로서의 장점, 강점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좀 추진력이 좀 강한 편입니다. 네. 근데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네. 첫째 이렇게 논의구조 틀 속에서 이게 바른 길이다. 이건 정말 필요한 길이고 공익적인 길이다 할 때 나오는 것이 전제고요. 그래서 네. 추진력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협상력을 제가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책 사업을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하면서 노사간에 할 때도 그랬고 세종시 있잖아요. 네. 거기가 원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건설청에 제가 주민지원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세종시에 2,300만 평입니다. 거기가. 네. 그것을 주민들이 처음에 갔더니 막 보상비 때문에 엄청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가서 1년 만에 97%를 협의 매수를 했어요. 네. 협의 매수라는 것은 주민이 동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수많은 회의 또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을 하던 때도 그랬고 앞으로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정을 하고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 결국은 국민과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 할 때도 그때 한밭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식사하는군요. 식당. 네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대단히 이권 있는 사업이더만요. 네. 근데 어쨌든 한밭집 운영을 안 했어요. 왜냐 주변 상권에 그 식당들 좀 이렇게 장사가 되실 수 살리기 있도록 위해서. 네. 그것도 있었고 또 세종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할 때도 원주민을 어떻게 보호할까 해서 생계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생계조합이 뭐 철거라든가 분묘이장이라든가 뭐 건물 관리라든가 그 생계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게 지금 너무 잘 됩니다. 네. 지금도 한 300명 넘게 고용을 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병훈 당선자를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이나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랄까 국회의원보다 좀 단체장이 좀 더 어울리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청와대가 쌍두마차가 국회 아닙니까? 어찌 보면 공무원은 주어진 일을 잘하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예산과 법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의적인 것을 제안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끌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쌍두마차라서 정말 균형 잡힌 국가의 미래 발전 동력이 되는 거. 물론 지금 국회가 그걸 제대로 못 해냈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정치를 지망한 겁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그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요구를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예전 선거에 비하면 지역민들을 정말 만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소규모의 분들을 만나게 되고 캠프를 찾아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고 주로 역점적으로 한 게 이제 SNS 홍보를 집중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정말 답답했어요. 네. 답답했는데 그런 관계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 제발 국회 싸움질 좀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뭔 얘기였어요? 네. 생산적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죠. 네. 그래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몰표를 주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산적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서 일을 하라. 뭐 그런 거라 한다면 국회 일한 구조는 이제 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상임위죠. 상임위별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우리 당선자는 어떤 상임위 일을 희망하십니까? 뭐 상임위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다 원한다고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그 각자의 전문성을 좀 살리자면은 좀 두 개의 상임위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언론이 잘 됐고 강론 추진 과정에서 지금 갈등이 생겨서 네. 어쨌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나라 제조업계에 큰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재하고 지원해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산자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문화행정을 많이 했고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데 초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전당을 우선은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게 하자. 두 번째로 세계의 유수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러면 문화 콘텐츠도 만들고 관광객도 몰려들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 한쪽은 또 문화예술을 키우자.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문방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전반기 하반기 뭐 바꿔지겠지만은 네. 상임위가 제 희망은 그렇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력이 이병훈 하면 가장 서로 연결되는 이력 중에 핵심인데 행정가로 세웠던 역할과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어떻게 다르게 한번 해볼 생각이십니까? 행정은 어떤 종합계획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을 딱 되면은 그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가 역점을 둡니다. 네. 정치는 뭐냐? 그 계획이 잘못됐다. 계획을 수정하고 또 거기다가 법률적 보완, 또 예산의 지원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목표 설정 뭐 이런 걸 아마 정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이제 또 행정 경험을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적 중앙지방이 많아서 그 시간 낭비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국민에게 또 국가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또 뭐 역시 지역 현안이에요. 현재 노사 간에 거의 뭐 좌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중재 조정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독일도 아우토천 할 때요. 네. 노사 간의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독일 총리 슈레더라는 총리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그 개입을 해서 중재를 쓰다 보니까 해결이 됐던 부분인데 노사의 구조는 제3의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때 이 일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내용을 누구보다 비교적 잘 알기 때문에 노동계도 존중하고 회사 측도 존중하는 어느 한쪽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노사는 한쪽을 무시하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접점을 이렇게 자꾸 좁혀나가는데 적대적 노사 관계가 아니라 서로 노사 상생이라는 드림 팩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드림 팩토리를 만드는 과정에는 오랜 습관이 있잖아요. 지금 노사 관계는 30년 가까이 어려운 갈등 구조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자꾸 만나서 소통하고 또 만나고 이런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노동계가 빨리 복귀해서 그 같이 논의의 틀, 협상의 틀로 돌아와 주시도록 읍소하고 또 명분도 만들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하고 싶은 입법 과제 어떤 입법을 해보고 싶다. 이 관련된 이 상임위에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할 일은 대단히 많은데 네. 우선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청년이 너무 어렵다. 그럼 포커스를 네. 여기다 맞추자. 그래서 먼저 청년들 그 대학 다닐 때 융자금 받잖아요. 이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업하기 전까지는 융자금 무이자 이걸 꼭 실천해주고 싶다. 실현해주고 싶다. 그래야 빚쟁이가 돼서 사회에 진출하는 그 청년이 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 부분인데 지금 제가
작년에 쓴 책에도 제가 그 명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이제 공공용 플랫폼, 이게 공공용 플랫폼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가맹이 돼 있으면은 그 수수료를 거의 없이 공공에서 부담을 하자, 국가나 지방자치에 지원하여서 그래서 유통 구조를 개선해 주면은 소상공인들한테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정말 하고 싶어요. 그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이제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살피는 국회의원을 바라기도 하지만 꼭 국가 전체적인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큰 리더도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포부를 좀 밝혀주신다면 어떤가요? 경제 살리기는 네.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된다. 예컨대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세가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면은 거의 국세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걸 지방 분권과 연결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예를 들면 7대3을 8대2를 구조를 7대3, 뭐 6대4 점차적으로 해서 지방에 그 스스로 자립적으로 분권 사고에 의해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네. 여기에 대한 것을 좀 힘을 좀 쏟고 싶고요. 국가 균형 발전에 관련된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크게 강조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역할들을 뭐 더 많은 국정 과제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죠. 그 당선자로서 국회에서 활동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국가적 아젠다와 전체의 큰 줄기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에도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때가 2006년, 7년이었죠. 근데 그때 우리 뭘 하려고 했냐면은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세종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죠. 그래서 지금 나주 공동혁신도시 나주에 네. 한정이 들어오고 다 이랬던 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갔던 겁니다. 그때 저희가 국가균형에서 근무할 때 3단계를 준비를 했었어요. 3단계는 대기업 이전이었습니다. 대기업 이전을 거의 법인세로 가지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 제로까지를 검토를 했던 겁니다. 수도권은 100%, 75%. 근데 이걸 정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수립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어요. 그때 이제 제출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7년 가을 국회, 9월 국회. 네. 근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디에 살든지 수도권에 몰리지 않고 지방에서 살더라도 충분히 문화적 혜택, 또 일자리,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인의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21대 국회의 특징이라면 유독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광주는 8분 중에 7분이 초선이라고 해서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도 있어요. 초선 없는 다선이 있겠습니까? 다 초선부터 출발하는데 네. 초선이 가지는 강점은 열정, 지역과 국가를 열심히 뛰는 그 강점이고, 다선이 될수록 아무래도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강점이 있는데, 다만 우리 8명이 똘똘 뭉쳐서 예전 국회처럼 안 하면 된다. 예전에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 지역구 지키기 급급했어요. 내일 아니다, 이거 내 지역구 아니다, 이런 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주문하고 같이 할 겁니다만은 8명이 광주의 아젠다, 광주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든 에너지를 키우는 문제, 또 AI, 인공지능, 집적어 단지, 이런 거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같이 하게 됐을 때는 이게 동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중량감이 떨어진 그 부분은 협동해서 같이 가면은 좋아지지 않겠냐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랄까요? 이제 국회의원 초선 아닌 국회의원이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에서 목표 얘기해 주신다면. 이거 너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뽑아놓으니까 국회 가니까 다 변했더라. 정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초선이 강점이 그 진정성, 참 정치인. 잘 뽑았다. 적어도 뽑아준 그 주민들한테 정말 뽑아놓으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 목표를 제일 중시적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표현하고도 같은데 지역도 챙기고 또 국가적 비전에도 국정교육하는 데 앞장서고 그게 제 포부입니다. 끝으로 이제 지역민들에게 이제 당선자를 넘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제 큰 바다로 향해 가는데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이렇게 2번 낙선 그때 3번째 이렇게 당선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정말 열심히 해서 지역 발전, 특히 저희 동남을은 광주의 원도심 아닙니까?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것이 광주를 키우는 길이다. 이 생각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첫째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정말 국가가 나아갈 비전, 경제 살리고 국정개혁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정말 힘을 다 바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정치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또 저를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께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활약을 해주실 이병훈 당선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이 내일 1년 만에 다시 광주에 옵니다.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5.18 40년이 되는 5월 18일 전후로 광주에 와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두환이 광주를 피로 물들게 하고 미국을 첫 방문한 81년 미국 언론은 그를 제너럴 전 장군이라 쓰며 독재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위대한 지도자 전두환 각하로 대서특필할 때였습니다. 그 오랫동안 그는 전두환 대통령으로 불렸고 5.18이 40년이 돼서야 우리 언론은 전두환 씨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MBC는 전두환 씨를 전두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국민을 학살한 최고 책임자의 존칭이기도 한 씨자를 붙이는 것도 어울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단죄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